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로 한국을 도발하던 일본이 역풍을 제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오만한 발언에 중국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편에 섰고 미국마저 일본이 숨겨온 급소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해군? 우리 해상자에 대해 상대가 안 된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비웃었고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그때 미 해군 자문관의 한마디에 일본 열도는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마도 해협을 봉쇄하면 일본은 72시간 만에 붕괴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이 감추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합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목소리가 CNN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토론토 전략센터 브리핑룸에 앉아있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크 하워드, 미 해군 전략센터에서 25년간 동북아시아를 분석해온 자문관입니다. 일본을 동아시아의 유일한 서구적 민주국가로 평가해온 사람이죠. 화면 속 다카이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국회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항의는 감정적 대응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본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25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정치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늘 계산된 움직임만 보였으니까요. 옆자리의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마크, 일본이 왜 갑자기 대마도까지 거론할까? 독도만 해도 충분히 자극적인데 내부 결속용이겠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늘 쓰는 카드잖아요. 한국은 항해 성명 몇 개 내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돌연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논평을 냈어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중립을 깨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동북아과였어요. 마크, 한국 외교부에서 당신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비공개 브리핑이 있다는군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저한테 뭘 브리핑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무장관이 가보라고 하네요. 뭔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한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25년간 제가 축적한 일본 데이터는 펜타곤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감정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겠죠. 가겠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테고 저는 냉정한 분석으로 현실을 알려줄 겁니다. 일본이 왜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인지 설명하면 되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관련 최신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GDP 세계 3위, 첨단 기술 특허 아시아 1위, 미일 동맹의 핵심 축.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이런 일본에 맞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1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성훈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오셨습니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이동하면서 보시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있었어요. 일본 에너지 수입의 90% 이상이 대마도 해협을 통과한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각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석유는 99.6%, LNG는 97.2%가 해외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대부분이 대마도 해협을 지나죠. 그가 태블릿을 건네자 지도가 떴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대마도 해협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48시간만 막히면 일본 제조업이 멈춥니다. 72시간이면 경제가 마비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하시는군요. 일본은 대체 경로가 있을 겁니다. 태평양으로 우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시죠. 김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로고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극비 도장이 선명했죠. 대마도 해협 봉쇄 시 경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GDP 73% 연동, 봉쇄 시 붕괴 가능성 98%. 이건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1년간 대마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독도는 매년 수십 번 거론하면서도요.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성일은 2018년이었어요. 7년 전부터 일본 정부는 이 취약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다카이치는 대마도를 거론한 걸까요? 태평양 우회 경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김 과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운송비가 3배, 시간은 10배입니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즉시 사라지죠. 중국과 한국의 시장을 뺏길 겁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25년간 분석해온 일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오늘 오후에 해수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부산 해군기지로 가시죠. 실제를 보셔야 하니까요. 실제라니요? 한국이 대마도 후협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말입니다. 실시간으로요. 저는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장에는 일본 주요 항구별 물동량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사카, 나고야, 도쿄. 모든 화물이 대마도 해협을 거쳤습니다. 단 하나의 병목점이었죠. 이 수치들이 정확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 국토교통성 공식 자료입니다. 공개 데이터죠. 단지 아무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혹시 이 자료를 미국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박사님을 통해서요.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고 믿었던 해상 물류가 사실은 최대 약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 문서인데요. 그가 봉투를 건넸어요. 2020년에 작성된 대마도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마도 분쟁 시 외교적 해결 불가능, 군사 옵션 실효성 제로, 경제 보복 시 역효과 우려, 일본 스스로 손을 쓸 수 없다고 인정한 문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모두 추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일본 군함을 실시간으로? 레이더 탐지거리가 500km를 넘습니다. 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KDDX의 능력이죠. 일본 이지스함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하나하나 식별되고 있었어요. 선명, 화물 종류, 목적지까지 모두 표시됐습니다. 심지어 각 선박의 속도와 예상 도착 시간까지 계산되고 있었죠. 하루 평균 500척이 통과합니다. 그중 300척이 일본행이죠.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선별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제법상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시에는 그렇죠.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마도를 거론한 순간 이건 영토 분쟁이 됐습니다. 분쟁 수역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문서였어요. 분쟁 수역 통항 제한 규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들이 나왔어요. 모두 연합국의 권한을 인정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췄어요. 그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에 목을 쥐고 있다는 겁니까? 이제 보이시는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왜 31년간 대마도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의 분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일본이 강자가 아니라 인질이었다면, 한국이 약자가 아니라 키를 쥔 자였다면? 이준호 박사라는 사람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마도를 건드리는 순간 한국이 해협카드를 꺼낸다는 거려. 그래서 극우 정치인들조차 대마도는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왜? 제가 중얼거렸어요. 오만이죠.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실제로 해협을 차단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일 부산에서 더 충격적인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김 과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서류였지만 내일은 현실이니까요. 한국 해군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본 오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설명하죠? 호텔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일본을 그렇게 신뢰하셨습니까? 데이터가 그랬으니까요. GDP, 기술력, 민주주의 지수. 그 데이터에 대마도 해협은 없었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보이는 것만 분석했고, 일본이 숨긴 것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밤새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입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막히면 대안이 없었어요. 태평양 우에는 비용이 3배였고, 시간은 10배가 걸렸죠. 러시아 극동 항로는 겨울엔 얼어붙고, 여름에도 불안정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동북아 전략 구조. 첫 문장을 쓰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한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확인할 예정.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로 외교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김성훈 과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지만 제 눈을 보고는 이미 답을 알았나 봅니다. 커피부터 드시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각 부처 전문가들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두꺼운 자료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 경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 분석관이 일어섰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일본 경제가 얼마나 대마도 해협에 의존하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일본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이게 일본의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게 대마도 해협으로 수렴합니다. 지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사카만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일본 철강 생산의 40%가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은 100% 수입이죠. 어디로 들어올까요? 대마도 해협.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48시간만 막히면 용광로가 식습니다. 한 번 식으면 재가동에 2달이 걸려요. 손실액만 5조 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나고야 지역이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일본 자동차 산업의 70%가 여기 있습니다. 부품 재고는 평균 3일치죠.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 때문이에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항공 수송이나 다른 항구를 이용하면 계산해봤습니다. 산업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항공 수송 비용은 선박의 50배입니다.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요. 다른 항구는 용량이 현재 물동량의 10%도 감당 못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건 MIT와 공동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해수부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대마도 해협 봉쇄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분석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도 위에 시계가 돌아갔어요. 첫날입니다. 유조선 입항이 중단되고 정유 공장 가동률이 80%로 떨어집니다. 이틀째가 되면 철강 원료가 고갈됩니다. 제철소들이 하나둘 가동을 멈추기 시작하죠. 사흘째엔 자동차 공장의 부품이 떨어집니다. 생산 라인이 정지하기 시작해요. 숫자들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GDP 손실률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3일 만에 10%, 일주일이면 25%. 잠깐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비상 대응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준호 박사가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입니다. 2022년 작성된 해상교통로 차단 대응 매뉴얼이에요. 제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일본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영어 번역이 옆에 있었어요. 읽으면서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축 석유는 91분입니다. 전략 물자는 31분이고요. 대체 수송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적혀 있네요. 결론은 외교적 해결 외 대안이 없다. 일본 스스로 속수무책이라고 인정한 문서였어요. 이건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개 정보입니다. 이 박사가 웃었어요.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단지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죠. 일본이 무적이라는 선입견 때문에요. 김 과장이 차트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 빈도 분석이에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독도라는 단어는 매년 수백 번 언급됐지만 대마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1년간 제로였어요. 왜 그럴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독도는 그렇게 떠들면서 대마도는 왜 언급조차 안 할까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대마도를 건드리는 순간 한국이 해협카드를 꺼낼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왜 갑자기? 제가 중얼거렸어요. 과신이죠. 해수부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해협을 차단할 배짱은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한국 해군의 대마도 해협 통제 능력입니다. 지도 위에 원들이 그려졌어요. 한국 해군 레이더 탐지 범위였습니다. 해협 전체가 겹쳐진 원들로 덮여 있었죠.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잠수함 9척, P-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6대.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이 전력으로 해협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바늘 하나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제법상 분쟁 수역입니다. 김 과장이 잘라 말했어요. 다카이치가 대마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순간부터요. 분쟁 수역에선 연안국이 특별한 권한을 갖죠. 국제법 전문가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298조를 보면 분쟁 당사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반박했어요. 한미 동맹이 작동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미국은 동맹국 간 무력 충돌을 원치 않아요. 중재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명분은 한국에 있죠. 일본이 먼저 도발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일본이 무력을 쓸 수도 없고, 경제는 붕괴하고, 국제 여론도 불리하고, 제조업 GDP 73%, 해수부 분석관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게 대마도 해협과 연동된 수치입니다. 일본 경제의 심장이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일본 증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해협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이틀째는 마이너스 25%,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심각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일본 국채 금리는 치솟고 엔화는 폭락할 겁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피해를 볼 텐데요. 물론입니다. 김 과장이 인정했어요. 한국 경제도 5% 정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30%예요. 누가 먼저 무릎 꿇을까요? 이준호 박사가 역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협 봉쇄였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 문서에 나와 있어요. 한국이 대마도 주변 해역을 봉쇄하면 일본 경제는 질식사한다고 적혀 있죠. 70년 전에도 알았던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였죠. 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확정시켰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한국의 힘이죠.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70년 전엔 한국이 약했어요. 해군도 경제력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최첨단 해군을 보유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충격적이시죠?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제가 인정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강자로만 봤는데 강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스스로 노출시켰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외교부 분석관이 발표했어요. 국제사회 반응을 예측해봤습니다. 그가 말했죠. 중국은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견제 카드니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요? 제가 물었어요. 곤란하겠죠.
두 동맹국의 충돌이니까요. 하지만 명분상 한국이 유리합니다. 일본이 먼저 도발했고 한국은 방어적 대응이죠. 유럽 반응도 분석됐습니다. EU는 중립을 지키겠지만 역사 문제에선 한국에 동정적일 겁니다. 나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본 로비가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돈보다 명분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교부 분석관이 웃었어요. 특히 영토 분쟁에서는요. 마지막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어요. 1단계는 외교적 경고입니다. 2단계는 선택적 검색 강화예요. 3단계에서 특정 화물선을 지연시키고 4단계는 부분 봉쇄, 5단계가 전면 차단이죠. 각 단계별 일본 피해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3단계만 가도 일본 경제는 혼란에 빠졌어요. 실제로 5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2단계만 해도 일본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카드를 안 쓰신 겁니까?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건드리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다카이치가 선을 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강국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내일 부산에서 실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종이 위의 숫자였지만 내일은 바다 위의 현실이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제가 본 일본은 진짜 일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보여주고 싶어한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제 전문성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빛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일본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할 능력도 갖췄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하지만 팩트는 팩트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2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준비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거였죠. 일본이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카이치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일본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 내일 부산에서 뭘 보게 될까요? 더 충격적인 뭔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대마도 해협의 지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좁은 물길이 일본 경제의 생명줄이었다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산행 KTX는 7시 출발이었어요. 김성훈 과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었죠. 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 한국 해군의 실제 능력입니다. 어제 본 서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KTX에 올라타자 박민수 중령이 합류했습니다. 해군 정보작전처 소속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한국 해군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박 중령이 물었어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잠수함 전력. 제가 대답했죠. 그건 위키피디아 수준입니다. 박 중령이 웃었어요. 실제는 훨씬 다릅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박 중령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주력 전투함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죠.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기반으로 했지만 우리가 독자 개량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군함이 나타났어요. 배수량 11,000톤, 수직발사관 128셀, SM-3 요격 미사일 탑재. 스펙이 나열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화력은 우리가 앞섭니다. 레이더 탐지거리도 더 길고요. 무엇보다 박 중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실전이요? 소말리아 해적 퇴치, 아덴만 작전. 일본과 달리 우리는 실제로 싸워봤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해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지로 가는 길에 박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대마도 해협은 폭이 50km입니다. 우리 레이더 범위가 500km예요. 10배죠. 해협을 지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회색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해류 성룡함. 한국 해군의 자랑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KDDX입니다. 박중령이 가리켰어요. 차세대 구축함이죠. 아직 시험 운항 중이지만 성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KDDX는 세종대왕급보다 작았지만 더 날렵해 보였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선체는 각진 모양이었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박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KDDX를 제대로 탐지 못합니다. 도크를 지나 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 벙커처럼 생긴 건물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수십 명의 장교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박중령이 말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실시간 해역 상황이에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 옆에 정보가 떠 있었어요. 선박 이름, 국적, 톤수, 속도, 목적지. 저 붉은 점들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입니다. 박중령이 대답했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군함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었어요. 구축함 4척, 호위함 6척,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신호 2개. 잠수함까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80%는 포착합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어요. 음향 센서와 자기 탐지 시스템을 조합하면 가능하죠.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일본 구축함 한 척이 클로즈업 됐어요. JS 아타고 14,000톤, 현재 속도 20노트, 사세보 기지에서 출항 후 6시간 경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일본 해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박중령이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새로운 화면이 켜졌습니다. 일본 전체 지도였는데 주요 항구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항구에서 출입하는 선박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도쿄만, 오사카항, 나고야항, 고베항. 작전 장교가 설명했어요.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을 추적합니다. 석유, LNG, 철광석, 석탄, 전부요. 제가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막 도쿄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박 정보가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산원유 30만 배럴, 도착 예정 시간 14시 30분.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개 정보와 우리 센서를 조합합니다.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선박 자동식 별장치, 위성 영상, 레이더, 전자정보 수집, 모든 걸 통합 분석하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표시가 나타났어요. 중국 군함입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어요. 동중국해에서 북상 중이네요. 평소 패턴과 다릅니까? 박중령이 물었어요. 네, 이상합니다. 보통 이 시간엔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저는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까지 감시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부가 해역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중령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상 감시가 생존이에요. 일본은 우리를 얕보지만 실제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신 감청실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각종 신호들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통신을 감청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암호화된 건 못 풉니다. 박중령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통신 패턴 분석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죠. 통신량이 급증하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일본 호위함 2척이 대마도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화면에 표시가 떴습니다. 2척의 일본 군함이 정말로 대마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기 순찰입니까? 박중령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예정에 없던 이동입니다. 순간 상황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박중령이 즉시 지시했어요. 우리 함정 위치 확인하고 P- 초계기 출동 준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마 충돌 가능성이? 아직은 아닙니다. 박중령이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특히 지금처럼 긴장이 높을 때는요. 몇 분 후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대마도 동쪽 30해리에서 정지했네요. 감시 목적인가 봅니다. 박중령이 판단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저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해상 신경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은 모르는 사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장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중령이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이 생각과 다르신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 정도 감시 능력이라면 대마도 해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박중령이 끝맺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중령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두려워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왜 다카이치가? 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치적 도박이죠.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족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했겠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대마도 해협 봉쇄 시나리오였어요. 시작합니다. 작전 장교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가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이 해협으로 이동했어요. 구축함들이 일렬로 늘어서고 잠수함들이 자망했습니다. 초계기들이 상공을 선회했죠. 1차 차단선 형성 완료. 장교가 보고했어요. 모든 민간 선박의 우회 통보. 시뮬레이션 속 일본행 화물선들이 멈춰섰습니다. 일부는 되돌아갔고 일부는 대기했어요. 6시간 경과. 시간이 빨리 감기됐어요. 일본 정부 항의. 미국 개입 요청. 12시간 경과. 도쿄 증시 폭락 시작. 엔화 가치 하락. 24시간 경과. 일본 석유 비축분 사용 시작. 제조업체 비상회의. 숫자들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일본 경제 지표가 급락했어요. 시뮬레이션이지만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48시간이면 일본 정부가 백기를 들 겁니다. 박중령이 단언했어요. 경제가 견딜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다 준비해뒀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일본이 도발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었죠. 작전센터를 나오면서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실 건가요? 그건 일본에 달렸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카이치가 계속 도발한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지를 떠나는 길에 다시 한번 세종대왕함을 봤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석양에 빛나고 있었어요. 갑판 위 수직 발사관들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미사일들이.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네,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박중령이 확인해줬어요. 일본 본토도 사정권이죠.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현실인가? 한국이 정말로 일본 경제에 목을 조를 수 있는가? 김 과장이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충격이 크신가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25년간 뭘 분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봤던 겁니다. 김 과장이 정정했어요. 일본만 보느라 한국은 제대로 안 보신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일본의 시각으로만 동북아를 봤어요. 한국은 그저 주변국일 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열세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내일은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역사적 증거들이죠. 역사적 증거요? 대마도가 원래 누구 땅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해군은 대마도 해협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즉각 봉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일본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임. 미국은 즉시 중재에 나서야 할 수도 있음. 보내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그리고 다카이치는 정말로 이 모든 걸 알고도 도발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을 얕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성훈 과장이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오늘은 해군 역사연구소에 갑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료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역사연구소는 원래 군사전략연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를 파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죠. 연구소는 해군사관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보안은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을 여러 번 거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죠. 김정현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의 학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워드 박사님, 일본 근대사를 얼마나 아십니까? 전공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김 박사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대화, 서구 문물 도입, 아닙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가 대마도였죠. 우리는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오래된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 박사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1860년대 일본 지도입니다. 보시죠. 대마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저는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마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확정된 영토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게 무슨...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대마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급하게 편입시킨 거죠. 박중령이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입니다. 2018년 작성됐죠. 봉투를 개봉하자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대마도 영유권 분쟁 시 경제 영향 극비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었어요. 대마도 해협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정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죠. 보십시오.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경제 붕괴 가능성 98%. 대응 방안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문서였어요. 대마도 문제가 터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30년간 침묵했던 겁니다. 박중령이 말했어요. 독도는 시끄럽게 떠들어도 실익이 없지만 대마도는 건드리는 순간 자멸이니까요.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시죠. 페이지를 넘기자 한문이 빼곡했습니다. 옆에 번역본이 있었어요.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나 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명확하죠? 김 박사가 물었어요. 조선 정부는 대마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시료 지배는 제가 반박하려 했어요. 맞습니다. 시료 지배는 약했죠. 김 박사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논리대로라면 독도도 역사적 근거가 약해요.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내무성 문서였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영어 번역을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명심할 것.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포기했던 겁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그럼 대마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같은 문서에 대마도는 언급조차 없어요. 애매하게 남겨둔 거죠. 박중령이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입니다. 1948년부터 50년대까지 계속됐죠. 문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문, 메가더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60번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승만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횟수가 60번이에요. 그때마다 일본은 발작했죠. 왜 미국은? 제가 궁금해했어요. 냉전이었으니까요.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미국은 일본을 반공보루로 키워야 했고 한국의 요구는 묵살됐죠. 김 박사가 금고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1952년 일본 외무성 극비 문서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일본어가 빼곡했어요. 김 박사가 중요 부분을 번역해줬습니다. 한국이 대마도 주변 해역을 봉쇄할 경우 일본 경제는 즉시 마비된다. 석유 수입이 중단되고 철강 산업이 붕괴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생존 문제다. 70년 전에도 똑같이 분석했던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필사적으로 대마도를 지켰던 겁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평화였죠. 언제든 한국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왜 다카이치는 도발한 걸까요?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었나 봅니다. 과신이죠. 한국이 못할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힘의 균형이요.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70년 전 한국은 전쟁 폐허였지만 지금은 지식 국가입니다. 해군력도 일본과 맞먹죠. 김 박사가 현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작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입니다. 뭐라고 평가했는지 보시죠. 화면에 영문 보고서가 떴어요. 한국 해군은 동북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등한 전력을 보유했다. 특히 대한 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은 일본을 능가한다. 미국도 인정한 겁니다. 박중령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자료 검토가 계속됐습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으로 추가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일본 방위성 시뮬레이션입니다. 한국과 해상 충돌 시나리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기전에서 일본 우세 가능성 40%, 장기전 돌입 시 경제 붕괴로 패배. 일본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다카이치가 도발한 건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계산 실수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오후에는 국제법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김 박사가 두꺼운 법률 서적을 펼쳤어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영토 분쟁에서 역사적 근거와 실효 지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와 있죠.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만으론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면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카이치가 대마도를 거론한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결론지었어요. 이제 한국도 역사 카드를 쓸 수 있게 됐죠.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박중령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동남아도 일본의 과거사를 기억하죠.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입수한 정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내부 문건이에요. 중국어 문서였는데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견제해야 한다. 한국의 대마도 주장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확인했어요. 이제 일본은 고립될 겁니다. 미국도 곤란하겠죠. 두 동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니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김 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본이 여전히 강해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취약해 보입니다.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카이치의 오만이 일본을 위기로 몰아넣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KDI에서 경제 시뮬레이션을 보실 겁니다. 숫자로 증명된 일본의 붕괴 시나리오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흘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일본이 강자가 아니었고 한국이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워싱턴에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역사적 증거와 일본 내부 문서 검토 결과 대마도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임이 확인됨. 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오판으로 스스로 문제를 촉발시킴.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KDI에서 볼 시뮬레이션이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숫자로 증명되는 일본의 몰락이라.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역사 자료, 군사력, 경제 분석, 국제 여론. 모든 무기를 갖추고 일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카이치가 그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였죠.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은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김성훈 과장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 숫자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죠. KDI 로비에서 이성민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경제학자였는데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워드 박사님, 일본 경제의 공급망을 얼마나 아십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충격받으실 겁니다. 이 박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저희가 3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죠. 지하 3층에 있는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스크린이 정면에 있었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경제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슈퍼컴퓨터로 실시간 분석을 하죠. 연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모두 젊은 경제학자들이었어요. 이 박사가 중앙 콘솔로 안내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박사가 버튼을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일본 지도가 나타났는데 주요 산업시설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철소,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수백 개의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이게 일본 제조업의 심장들입니다. 이 박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모두 해외 원자재에 의존하죠. 그리고 그 원자재의 90% 이상이 대마도 해협을 통과한다. 제가 끝맺었어요. 정확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마도 해협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DDA 명령. 이 박사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대마도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박사가 나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1시간.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화면의 점들이 여전히 초록색이었어요. 하지만 시계가 6시간을 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회항합니다. 해협을 향하던 선박 아이콘이 돌아섰어요. 연쇄 반응이 시작되죠. 12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오사카만의 한 점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신일본제철 가시마 제철소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원료탄 재고가 이틀치밖에 없어요. 비상 절약 모드에 들어갑니다. 24시간. 경고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오사카만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었어요. 제철소 11곳이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보고했어요. 용광로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각 공장의 재고량, 소비율, 생산량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이 박사가 계속했어요. 이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나고야 지역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혼다의 주력 공장들이었어요. 강판이 떨어졌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자동차 생산 라인 정지 시작. 숫자들이 화면 옆에 떴습니다. 도요타 1일 생산량 80% 감소, 손실액 500억 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부품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라도 좋은 지적입니다. 이 박사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부품업체 현황입니다. 수백 개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표시됐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빨간색이었어요. 부품업체는 대기업보다 재고가 적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요. 이틀이면 바닥납니다. 시계가 48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일본 지도 절반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D3일입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합니다.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니케이 지수 그래프였어요. 가파른 하락선이 그려졌습니다. 첫날 마이너스 5%, 둘째 날 마이너스 10%, 셋째 날. 이 박사가 멈췄어요. 마이너스 15%. 제가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였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가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이 박사가 비교했어요. 그보다 심각하죠. 환율 차트가 추가로 떴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달러당 110엔에서 시작해서 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60엔까지 갑니다. 30% 폭락이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일본은행이 개입할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입니다. 이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루에 1000억 달러씩 쓴다고 해도 나흘이면 바닥나죠. 그리고 시장은 그걸 압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72시간이 지나자 일본 경제 지표가 모두 붉은색이었어요. 제조업 GDP 73% 마비. 이 박사가 최종 수치를 읽었어요. 실업자 800만 명 발생.
수출 80% 감소. 화면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총손실액 28조 엔. 사흘 만에 28조 엔이요.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2차 피해까지 합치면 50조 엔을 넘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취약하다니.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박사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켰어요. 이번엔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배급제가 시작되죠. 2주가 지나면 사회 불안이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죠. 한 달이면 이 박사가 잠시 멈췄어요. 일본이 항복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일까요? 의심스러우신가요? 이 박사가 제 표정을 읽었어요. 그럼 일본 자료를 보여드리죠. 연구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로고가 보였어요. 2020년 일본 정부 자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결과를 보시죠. 일본 정부의 분석 결과는 KDI 시뮬레이션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72시간 내 경제 마비, 제조업 붕괴, 금융시장 패닉. 일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30년간 대마도를 언급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엔 그래프들이 떠올랐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김 과장이 물었어요. 솔직히 제가 인정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쉽게가 아닙니다. 이 박사가 정정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취약점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오후에는 더 상세한 분석을 받습니다. 산업별, 지역별, 기업별 영향이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전자산업을 보시죠. 이 박사가 새로운 차트를 열었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반도체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원자재 부족, 전력 부족, 부품 공급 중단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손실은 천문학적이죠. 금융부문 분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폭증합니다. 차트가 수직 상승했어요. 기업들이 줄도산하니까요. 미츠비시, 미즈호, SMBC. 일본 메가뱅크들의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놓입니다. 이 박사가 결론지었어요. 마지막으로 국제 파급 효과를 봤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박사가 아시아 지도를 띄웠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차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경제 지표였어요. 단기적으론 한국도 5% 정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무너진 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죠. 대체 효과군요. 제가 이해했어요. 맞습니다. 삼성, LG, 현대차가 일본 기업의 시장을 흡수합니다. 장기적으론 한국이 이익을 봐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갈 무렵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숫자가 거짓말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숫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박사가 강조했어요. 일본은 대마도 해협이라는 심장을 한국에게 내준 셈이죠. KDI를 떠나기 전 이 박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워싱턴에 보고하실 때 쓰세요. 이렇게 민감한 자료를. 제가 놀랐어요. 이미 청와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미국이 정확히 알아야 중재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단 사흘이면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 믿기지 않지만 숫자는 분명했어요. 내일은 외교부에서 국제 전략을 브리핑합니다. 김 과장이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이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 보시게 될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DI 경제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대마도 해협 봉쇄 시 일본 경제는 72시간 내 붕괴, 제조업 GDP 73% 마비, 니케이 지수 15% 폭락, 엔화 가치 30% 하락. 일본 정부 자체 분석도 동일한 결과.
한국은 언제든 이 카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 메일을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 얼마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칼을 갈고 있었고 일본은 스스로 목을 내민 셈이었어요. 다카이치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분석한 일본은 껍데기였다는 걸. 진짜 일본은 대마도 해협에 목숨을 건 취약한 섬나라였던 거예요.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이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 청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김성훈 과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걸 보실 겁니다. 한국의 진짜 전략이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동부가국장, 국제법률과장, 그리고 젊은 분석관들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검은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도장이 선명했죠. 하워드 박사님, 동부가국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 정부가 3년간 준비한 전략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하고만 공유했죠.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해협 안정화 전략 2023-2030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2023년에 만들어졌다고요? 다카이치 발언 2년 전에? 맞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언젠가 실수할 걸 알았으니까요. 문서를 넘기자 전략의 전체 구조가 나왔습니다. 외교, 군사, 경제, 법률, 여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 전략이었어요. 첫 번째 축은 국제협력입니다. 외교부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이미 12개국과 해상안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핀, 태평양과 인도양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국가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분석관이 계속했어요. 대마도 해협의 모든 움직임을 함께 감시하죠.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각국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었어요. 정보 수집, 분석, 대응. 완벽한 분업 체계였죠. 일본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김 과장이 웃었어요. 해상안전협력이라고만 발표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견제망이죠. 다음 장을 넘기자 기술적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해협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실시간 선박 추적 정확도가 98%입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위성, 레이더, 음향 센서를 통합한 결과죠. 화면에 시스템 구조도가 떴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거였죠. 이상 징후 감지는 평균 12초입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즉시 포착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감시망이네요. 그게 목적입니다. 김 과장이 확인했어요. 대마도 해협의 실질적 관리자가 되는 거죠. 국제법률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완벽합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구 규정,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모든 걸 검토했어요. 두꺼운 법률 검토서가 제시됐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이었어요. 분쟁 수역에서의 연안국 권한은 명확합니다. 과장이 설명했어요.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하지만 봉쇄는 극단적 조치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그래서 단계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5단계 대응 시나리오죠. 각 단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외교적 경고부터 전면 봉쇄까지 모든 옵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외교부 분석관이 강조했어요. 국제사회가 우리 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점심 휴식 후 더 놀라운 문서를 봤습니다. 국제 여론 관리 전략이었어요. 이미 주요 싱크탱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브루킹스, 채텀하우스, CSIS 모두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죠. 학술 논문 리스트가 제시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발표된 논문들이었는데 모두 대마도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학계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 입장에 익숙해졌죠.
저는 전략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건 완벽한 포위망이네요. 일본은 감정적으로 대응했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이 대조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오후에는 경제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해협 경제권 구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단순히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해협을 국제 물류 허브로 만드는 거죠. 계획도가 펼쳐졌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였어요. 환적, 보관, 가공. 모든 기능을 갖춘 해상 물류 중심지였죠.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담당관이 강조했어요. 협력하면 이익, 대립하면 손해. 선택은 일본이 하는 거죠.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능한 반응을 모두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어요. 일본이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제가 물었어요. 미국이 개입합니다. 김 과장이 확신했어요. 이미 워싱턴과 조율했어요. 동맹 간 충돌은 미국도 원치 않으니까요. 경제 보복을 한다면? 일본이 더 손해입니다. 경제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한일 무역에서 일본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예요. 끊으면 일본이 더 아프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환영입니다. 국제법률과장이 웃었어요. 우리도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기회니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모든 걸 계산했어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자신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외교부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TV가 켜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일본은 과거 침략을 반성하고 이웃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김 과장이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미국 국무부 반응도 나왔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자제하길 바란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중립적 발언이었지만 일본을 직접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미국도 곤란한 겁니다. 외교부 분석관이 해석했어요. 한국 손을 들기도, 일본 손을 들기도 어려우니까요. 저는 전략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중국의 개입, 미국의 고민, 국제사회의 주목. 한국이 만든 시나리오였죠. 다카이치가 정말 멍청했네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정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정정했어요. 대비책이죠. 일본이 도발하지 않았다면 쓸 일도 없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동부가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이제 미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묶일 건지, 미래를 볼 건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것뿐이죠. 외교부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강국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국제 반응을 직접 보실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 중심의 동북아가 아니라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대마도 해협 전략 검토 결과,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임. 외교, 군사, 경제, 법률, 여론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준비가 완료됨. 한국은 이미 대마도 해협의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기 시작함. 미국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재조정해야 함. 메일을 보낸 후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대마도 해협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해협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바다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 모든 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다카이치의 실수가 촉발한 변화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변화였죠. 일본 중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훈 과장이 호텔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바로 외교부로 오세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외교부에 도착하자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각국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고 외교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이쪽으로. 김 과장이 중앙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외교부 차관과 각 지역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부가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30분 전 베이징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왔죠. 대형 스크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엄격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과거를 왜곡하고 이웃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역 평화를 해친다. 중국은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마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왕 대변인이 잠시 멈췄다가 답했어요.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다. 대마도가 한국과 깊은 역사적 연관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한 거였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죠. 이건 판도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김 과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이 대마도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견제를 넘어 한국 지지로 돌아선 건 지정학적 대변화였어요. 그때 미주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부가 1시간 후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돌았어요.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미 국무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이 연단에 섰어요. 동북아 상황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여기까진 예상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제공한 대마도 해협 감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 정확도가 미국 위성정보보다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해협 감시 능력은 인상적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대마도 해협의 실질적 관리자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한국이 해상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밀러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의 감시 정확도는 98%에 달합니다. 상황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숫자까지 언급한 건 사실상 한국 손을 들어준 거였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럽 국장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성명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호셉 보렐의 성명서가 떴습니다. EU는 동북아 영토 문제가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이 제시한 역사적 자료들의 신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EU까지 한국 편에 선 거예요.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보고했어요. 영국 외무부가 역사적 진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서구 주요국들이 연달아 성명을 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모두 한국에 우호적이었어요. 일본은 어떤 반응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침묵입니다. 일본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도쿄 외무성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언론도 당황한 상태고요. CNN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쿄 특파원이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예상 밖 반응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해역 감시 능력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일본에게 큰 타격입니다. NHK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마도 발언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동료 제임스였어요. 마크,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국무부가 난리야. 한국이 그렇게 강했어? 제임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저는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극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이 화면에 떴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특히 역사를 왜곡한 영토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까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일본 포위망이네요. 정확합니다. 김 과장이 확인했어요.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조심스럽지만 한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특히 필리핀이 중요합니다. 동남아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이니까요. 역사 문제에 민감하죠. 인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인도 외무부가 아시아의 평화는 역사적 정에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과거사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거였죠.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성명이었어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동북아 상황의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한국에 유리한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김 과장이 동의했어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이 되자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야당이 움직입니다. 일본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경솔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외교 참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고립된 일본이라고 보도했죠. 경제계도 동요합니다. 경제 담당관이 추가했어요. 일본 경단련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니케이 지수가 3% 하락했고, 엔화도 약세를 보였죠. 이제 일본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외교부 차관이 정리했어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일본 편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하루 종일 목격한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국제 질서가 뒤집힌 거예요. 하워드 박사님, 김 과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준비한 전략이 먹혔다는 걸?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모든 걸 계산했고, 국제사회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 마지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자회견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냉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사실상 후퇴 신호였습니다. 강경했던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이 진짜로 물러설지는 두고 봐야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손을 들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EU와 아시아 국가들까지 한국 입장을 지지하거나 동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해역 감시 정확도를 98%로 공식 확인한 것은 결정적이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마도 발언은 역사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25년간 일본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인정한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일본을 과대평가했다. 이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동북아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메일을 보낸 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일본이 항복할지 아니면 마지막 저항을 할지.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겼고 일본이 졌다는 것.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시각으로 동북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은 늘 거기 있었는데 제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다카이치의 오만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국이 조용히 힘을 키우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손을 들었고 일본은 혼자 남았어요. 이제 일본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틀 후 청와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과장이 저를 프레스센터로 안내했어요. 오늘 한국 정부가 모든 카드를 공개합니다.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브리핑룸은 이미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HK, CCTV, 세계 주요 언론이 모두 왔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600페이지 분량의 대마도 백서를 공개합니다. 무대 옆에 거대한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역사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먼저 역사적 증거입니다. 장관이 첫 번째 문서를 들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원본입니다. 세종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고 크린의 실록 원문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한문과 함께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이 제공됐어요. 다음은 일본 자료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내무성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대마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일본 스스로 대마도의 영유권이 불확실했다고 인정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것, 장관이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1952년 일본 외무성 극비문서입니다. 한국이 대마도 해협을 봉쇄하면 일본이 질식한다고 적혀 있죠.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국 정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된 거예요. 경제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일본 제조업 GDP의 73%가 대마도 해협에 의존합니다. 72시간만 막히면 경제가 붕괴하죠. 그래프와 수치들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KDI와 MIT가 공동으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장관이 법률 문서를 들었어요. 유엔 해양법협 약,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모두 우리의 권리를 뒷받침합니다. 군사적 능력도 공개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대마도 해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98%, 이는 미국도 인정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이 미국 문서를 꺼냈습니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60번의 대마도 반환 요구가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자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CNN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화적 해결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우리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원합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대마도 해협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NHK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본 경제를 인질로 잡는 건 아닙니까? 일본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장관이 차분히 답했어요. 우리는 정당한 권익을 지킬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원본, 메이지 지도, 이승만의 친서, 모든 증거가 한자리에 있었어요. 일본 기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 기자는 메이지 지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충격적이시죠? 김 과장이 제게 물었어요. 이건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들이네요. 저녁 뉴스는 대마도 백서로 도배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증거들을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의 역사적 증거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고 BBC는 일본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드러났다. 한국의 주장이 정당하다. 일본 언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NHK는 사실 보도에 그쳤고 민방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실수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25년간 제가 본 건 허상이었어요. 진짜 한국을 이제야 봤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스스로 만든 신화에 갇혀 있었던 거죠.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기억하세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할 뿐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 첫째, 한국은 대마도 해협의 실질적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셋째,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 넷째, 일본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결론 일본은 감정으로 대응했고 한국은 팩트로 대응했다. 미래는 한국에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25년간 일본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이제 인정한다. 나는 반쪽만 봤던 것이다. 한국이라는 또 다른 거인을 보지 못했다. 다카이치의 오만한 한마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동북아의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무부와 펜타곤은 대책 회의로 분주했어요.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크, 보고서 잘 봤네. 충격적이야. 한국이 그 정도였다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일변도 정책은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카이치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일본은 대마도 발언을 철회했고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죠. 대마도 해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해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해졌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